네, 저도 드디어 모종님 교수님을 처음 뵙는 시간인데요. 인문학 라이프스타일을 제안하다라는 책을 저도 읽었을 때 사실 많은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고 살아야 할까, 무슨 일을 할까, 어디서 살까라는 고민들을 하면서 시간을 많이 보내는 것 같아요. 저도 서점을 하면서 도대체 나는 어떤 일을 하는 게 맞지? 라는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그 질문이 결국에는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싶은가에 대한 고민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서점을 한 3년 가까이 하고 있는데 그 3년의 시간 동안 쭉 지나보면서 그리고 이 책을 읽어보면서 나라는 사람이 여기에 해당될 수 있겠고 좀 더 발전시키려면 이쪽에다가 생각을 더 해봐야겠다라는 방향을 잡을 수 있는 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모종린 교수님과 함께 더욱더 다양하게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고요. 서당역의 동네 서점이자 큐레이션 서점 지금의 세상을 운영하고 있는 김현정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교수님 인사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저는 학교에서 정치 경제를 가르쳐요. 그리고 2013년부터 제가 지역 발전에 대한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책을 굉장히 어떻게 보면 너무 많이 쓴 것 같아요. 지금 이게 4번째 책인데 한 권만 더 씁니다. 한 권만 더 쓰면 어떻게 보면 저희 캠페인이 끝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역 발전에 대해서 근데 좀 새로운 시각으로 제가 접근했어요. 그래서 미래 트렌드에 맞는 그런 어떤 연구 주제. 그래서 오늘은 이제 라이프스타일하고 이제 로컬의 관계에 대해서 오늘 많이 얘기할 것 같은데, 네. 우리가 왜 로컬이 미래 라이프스타일에 맞는 일이고 직업인지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모종린 교수님의 골목길 자본론 이후에 이후에 신간이 나왔는데요. 그 사이에 또 많은 로컬 크리에이터들을 만나시면서 활동들을 하신 모습을 저도 페이스북으로 많이 봤어요. 그 사이에 또 어떤 변화를 느꼈는지 아니면 좀 더 뭔가 부흥하고 있구나라고 느끼셨는지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저는 제 자신의 작업을 어떻게 설명하느냐면 어쨌든 세상 변화를 따라가고 제가 어떤 글로 세상을 바꾼다고 생각 안 해요. 그래서 제가 2013년 정도에 이 작업을 시작했을 때 이미 전국 곳곳에서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로컬 크리에이터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이제 골목길 자본론은 좀 제가 많이 모르는 상태에 썼다는 생각도 하는데 어떤 책을 쓰고 많이 만나면 어떤 얘기를 많이 듣냐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싶다. 좋아하는 일을 한다. 그리고 운영자의 취향이 중요하다. 근데 공통적으로 원하는 게 커뮤니티. 그러면 그럼 자기가 좋아하는 일 그리고 커뮤니티의 관계가 뭘까? 그럼 비슷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어떻게 보면 취향 공동체를 찾는 건지. 그랬을 때 저는 이제 개인의 정체성, 내가 좋아하는 일, 내가 잘하는 일, 플러스 어떤 그룹 정체성을 찾는다고 생각했어요. 대화를 해보면. 그러면 어떻게 보면 나의 커뮤니티 정체성을 어떻게 내가 정의해야 되느냐. 좀 물어보면, 대부분의 우리 로컬 크리에이터들이, 편안한 걸 굉장히 어려워해요. 맞아요. 네. 그건 일반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어떤 기존의 라이프스타일에 굉장히 답답해하고 나는 뭔가 다른 걸 추구하지만, 그거를 어떤 정확한 언어로 표현하지 못하는데, 한 번도 우리가 이런 문제가 고민한 적이 없어요. 한국 사회를 살다 보면 어떤 기존 시스템 안에서 어떻게 보면 좋은 아들, 좋은 딸 돼갖고 좋은 남편, 아빠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모범적인 어떤 라이프 스타일을 추구해 왔기 때문에 그 어떤 대안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도 언어로 표현한 적이 없다. 그래서 제가 그럼 이 작업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책에서도 많이 강조하지만 사실 지금 우리가 겪는 이런 경험은 새로운 게 아니다. 어떻게 보면 역사의 하나의 과정이고 우리보다 좀 앞서간 사회에서 이미 70년대부터 이렇게 비슷한 과정을 겪어서 그럼 거기에서 뭘 제가 힌트를 얻겠다 했을 때 그래도 어쨌든 학문적으로 체계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19세기 이후에 출현한 어떤 다양한 라이프스타일 유형을 한번 내가 정리해 보겠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서구 라이프스타일의 역사예요. 좀 중간중간에 한국 얘기를 하지만 기본적으로 서구 그 라이프스타일의 역사책이고
있고 거기에 이제 한국에 어떤 시사점을 주는지 이런 책인데 이게 완벽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지금 한국이 서구랑 다르고 그리고 뭐 라이프스타일이라는 게 사실 개인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이걸 갖다 뭐 전 책에서 좀 6개 유형으로 뭐 분류한다는 게 사실 뭐 불가능할지도 모르지만 그래도 지금 우리가 기존 그 라이프스타일하고 내가 원하는 라이프스타일을 어떻게 구분하기도 어렵고 표현하지도 못한 상황에서 서구 라이프스타일 6개로 이렇게 우리 분류해서 한번 그 단어로 한번 우리가 대화를 좀 진전시켜 보겠다. 네. 뭐 이런 의도로 예. 쓴 책이 책을 써고 네. 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 제가 저희 부모님한테 서점 하겠다고 예. 했을 때 반응이 어땠을 것 같으세요, 여러분들도? 저희 부모님한테 제가 나 서점 회사를 때려치우고 서울에서 서점을 할 거야라고 했을 때 제일 반응이 뭐였을 것 같으세요? 어떤 반응이 나왔을까요? 제가 어떻게 살고 싶은지를 추상적으로 나열은 할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정확하게 어떻게 살고 싶은지를 말을 할 수가 없네라는 거에 안타까움을 굉장히 느꼈었거든요. 근데 이 책을 좀 읽으면서 여기에 해당돼서 이야기를 하면 부모님 세대도 분명히 겪었던 일이기 때문에 조금은 이야기가 통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엄마 아빠와 이야기를 해볼까, 소통이 단절됐는데 요즘 이야기를 해볼까라는 생각이 들었었고 여기에 보면 6가지 그 라이프 스타일이 나와요. 이 6가지 라이프 스타일을 정말 재미있게 읽었었는데 여기 보시면 부르주아, 보헤미안, 히피, 보보, 힙스터, 노마드 6가지로 나누고 있는데 어떤 기준으로 나눴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수 있다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기성세대 문화, 우리가 답답해하는 기성세대 문화가 사실은 이제 부르주아 문화라고 이렇게 우리가 표현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그래도 부르주아하면 우리가 보통 보면 부자, 대자본가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 또 여기 보면 어떤 2가지 축이 움직이는데 하나는 물질, 이제 뭐 어떻게 물질의 어떤 보다는 다른 뭐 네. 우리가 가치를 추구한다 이렇게 물질 대 탈물질 이런 그 축이 있고요. 또 부르주아가 꼭 그렇게 물질을 추구하는 그 부분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또 주류라는 게 중요해요. 주류 문화. 그러니까 주류 문화, 반문화 이런 식으로 지금 우리가 6개를 나눌 수 있는데, 그러니까 부르주아가 물질주의 문화이기도 하고 주류 문화이기도 한 거죠. 그러면 부르주아가 18세기 정도 되면 이제 지배 세력으로 자리 잡습니다. 그러면서 워낙은 중인 계급이었어요. 상인이랑 수공인들 중심의 중인 계급이었는데 이제 귀족을 어떻게 제끼고 이제 지배 계급이 되면서 되자마자 이제 어떤 저항이 시작된 거죠. 근데 제일 먼저 저항한 그룹이 예술가들이에요. 그래서 보헤미안이라고 해서 지금까지도 어떻게 보면 어떤 긴장 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또 자본가와 예술가들. 근데 이제 순차적으로 이제 다른 유형의 도전이 나타나는데 2번째가 저는 이제 히피라고 생각해요. 1960년대 그리고 뭐 90년대 보보, 2000년대 힙스터 그리고 노마드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그 기존 그 삶의 방식에 대해서 어떻게 자꾸 대안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 전 개인적으로 최근에 와서 이제 어떻게 보면 다른 그 대안적인 라이프 스타일이 어떻게 보면 현실적인 어떤 문제를 극복하는 거예요. 주로 이제 기술의 발전 때문에 아까 뭐 우리가 제일 고민하는 문제예요. 먹고 사는 문제가 옛날보다는 많이 개선이 된 거죠. 그렇게 봤을 때 6개의 라이프 스타일은 뭐 지금도 공존하고 있고 앞으로도 저는 계속 발전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새로운 그 라이프 스타일이 출현할 가능성도 있지만 뭐 6개 정도면 웬만한 라이프 스타일은 다 제가 보기에는 커버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렇게 좀 복잡하게 말씀드렸지만 직업으로 설명드리기 제일 빠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부르주아야 당연히 어떤 대기업이라든가 뭐 금융 뭐 어떻게 보면 그분들을 서포트하는 뭐 변호사라든가 어떻게 보면 의사, 우리가 이제 뭐 부모님도 우리 애가 선택하기 원했던 그런 직업과 일이고요. 그러면 대안적으로 보면 제가 말씀드린 보헤미안은 이제 예술가들, 크리에이터들.
그리고 뭐 히피는 전 한국적 맥락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좀 왜 우리나라에도 굉장히 많습니다. 지역에 가면 공동체가 많은데 어떤 자연 공동체, 어떤 일반적인 공동체를 선호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보면 한국적 맥락에서 히피 성향이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보보 이렇게 넘어가면 여기는 좀 어떻게 보면 보헤미안 부르주아에서 어떤 물질적인 안정도 달성하고, 그러고 이제 나는 뭐 어떤 보헤미안적인 가치를 추구하겠다는 거기 때문에 한국적 맥락에서 보면은 어떤 진보적인 전문 직업인 네. 이런 분들이 어떻게 보면 보보예요. 그래서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그렇지만 경제적으로 안정된 전문직이 보보라고 생각하고요. 힙스터는 어떻게 보면 도시에서 창의적으로 사업하는 분들, 어떻게 도시 창업을 하는 우리 언어로 보면 로컬 크리에이터가 이제 힙스터랑 가장 가깝다고 생각하고요. 또 노마드는 이제 다양한 유형이 있는데, 보통 이제 가장 대표적인 노마드 직업이라면 뭐 디지털 노마드, 아니면 꼭 디지털 노마드가 아니더라도 뭐 요새는 뭐 크리에이터나 프리랜서처럼 어떤 직장에 속한다는 것보다 자기 창의적인 작업을 하면서 커리어를 일구는 분들, 이런 그런 프리랜서, 이런 분들이 이제 노마드라고 생각하는데, 책에서 마지막 분에 잠깐 언급하지만 어떻게 보면 그 미국 사회에서는, 유럽 사회에서 스트릿 컬처 해갖고 뭐 스케이트보드나 뭐 힙합 이런 쪽에 그 거리 문화를 뭐 즐기고 생산하면서 거기에서 새로운 경제 기회를 찾는 그런 유형의 새로운 사업가도 저는 노마드라고 분류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대충 다 우리 그 미래 세대가 원하는 일과 직업은 거기에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이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현상인 거고, 어떻게 보면 역사적인 맥락에서 모두 이렇게 의미가 있고, 앞으로도 좀 더 어떻게 보면 저는 라이프스타일 강국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를 어떻게 보면 더 좋은 나라를 만드는데 기여할 수 있는 일이다. 그렇게 제가 설명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분류했습니다. 예. 저도 읽으면서 저한테 대입을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교수님이 마지막에 하나로 분류할 수 없고 결국에는 모든 그렇죠. 것이 섞여서 이야기가 될 거다라는 이야기가 굉장히 인상 깊긴 했었거든요. 저도 읽으면서 부르주아 부분에서는 사실 그렇지 약간 뉴스 보듯이 그렇지 하다가 보헤미안부터는 급격하게 이제 공감을 하면서 집중이 확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저는 보헤미안이면서도 힙스터이면서도 노마드이면서도 보보가 되고 싶은 사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었어요. 결국에는 한 가지로 설명을 못하고 여러 가지로 설명되는 것 또한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이 될 수 있을까요? 요새 뭐 엔잡러 하면서 사실은 뭐 평생 그걸 순차적으로 할 수 있는 거고요. 평생은 뭐 하나의 직업을 갖고 살기 어렵다고 하니까 이렇게 뭐 주기적으로 바꿀 수도 있고, 지금 뭐 같은 뭐 때 다양한 일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또 일과 취미로도 분류할 수 있고, 그러니까 다양한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행복하면 좋은 거예요. 맞아요. 결국 행복이니까. 근데 우리가 이제 어떻게 기성 그 세대 문화라는 게 이제 평생 직장. 그래서 한 직장에 들어가서 평생 거기에 어떻게 보면 충성하면 나중에 이제 거기서 마지막으로 은퇴해서 뭐 은퇴 생활을 즐기는 이런 공식이 이미 다 깨졌으니까. 그래서 저부터도 이제 학교를 그만두면 뭐 저도 이제 새로운 일을 찾아야 되는데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현대 사회에서. 그래서 한 가지 그 라이프 스타일을 제가 고집하자는 얘기는 아닌데, 그래도 뭐 우리가 뭐 서너 개가 있더라도 가장 나의 정체성에 가까운 거 하나는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 김 대표님 뭔 것 같아요? 그래도 굳이 하나 고르자면 힙스터지 않을까. 힙스터. 왜냐하면 제가 되게 인상 깊었던 게 저희 세대는 힙하다라는 게 힙스터인 줄 알았거든요. 그 힙이 뭔가 조금 더 트렌디한 삶인 줄 알았는데, 여기서 읽어보니까 무엇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있는 힙에서 출발했다라는 게 너무 인상 깊어서 사당에 대해서 더 알아야겠다 그런 생각도 들긴 했었어요. 예. 제가 근데 이 책을 읽으면서 느꼈던 게 탈물질주의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생각을 해보니까 저희가 물질주의에서 탈물질로
변화되는 과정에서 계속해서 이런 라이프 스타일이 변했던 것 같아요. 근데 또 그 탈물질이 또 뭔가 보수랑 진보처럼 또 바뀌고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것 같은데 무사히 한국에는 어떤 탈물질주의 시대가 왔고 거기에서 어떤 영향을 받았고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서구사는 아주 굉장히 간단해. 60년대가 분기점인 거죠. 그러니까 60년대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1950년대 미국 사회하고 지금 현대 한국 사회랑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그 젊은 세대가 불만의 성격도 거의 비슷하고. 그러니까 50년대 어떻게 보면 그 미국 젊은이들도 어떻게 보면 답답하게 생각하고 억압다 한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저항을 한 거죠. 저항을 해서 이제 60년대라는 세대가 왔는데 그때가 보면 미국 역사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혼란스러운 때예요. 그래서 젊은 세대가 집단적으로 반발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 뭐 한국에는 잘 몰라서 그렇지만 그때 어떤 미국이 제대로 생존할 수 있을까 걱정할 정도로 굉장히 위험했었어요. 그 정도로 젊은 세대들이 반발을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기성세대가 젊은 세대 요구를 수용하는 거죠. 그래서 70년대 되면 어떻게 보면 순차적으로 그때 60년대 히피 세대가 원했던 거 다 수용해갖고 미국 같은 경우에 이제 보보 논의가 시작된 90년대 되면 거의 이제 주류 문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60년대, 70년대, 80년대, 90년대 한 30년을 거치면서 주류 문화가 되는데 그래서 미국은 어떻게 보면 뭐 양극화 현상이 심각하긴 하지만 라이프스타일 차원에서 보면 거의 합의가 있다고 봅니다. 미국에서는. 근데 뭐 다른 선진국도 마찬가지고 유럽에서는 68세대에서 비슷한 과정을 거쳐요. 이제 한국에서는 아무래도 우리가 어떤 물질적인 어떤 그 안정을 실현한 때가 언제냐가 당연히 그 중요한데 우리도 보면 90년대가 중요한 때거든요. 90년대가 우리나라한테는. 그래서 90년대 왜 우리 지금 90년대 대중문화로 돌아간다고. 그래서 지금 뭐 싹들이니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복원되는데 사실 한국에서 어떤 라이프 스타일을 처음으로 고민한 세대가 그때 세대인 것 같아요. 지금 40대, 90년대 세대인데 그때가 이제 민주화가 87년에 됐으니까 그때부터는 좀 더 뭐 어떤 그 자유로운 분위기가 들어왔고 또 이제 해외여행이 자유스러우면서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제 해외 나가서 많은 걸 보잖아요. 그러면서 이런 많은 그 실험을 합니다. 홍대에서는 인디 뮤직이 이제 제대로 뭐 펑크 뮤직도 들어가면서 그때 90년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그 어떻게 보면 하위 문화로 머무른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회 전체한테 영향을 줄 정도로 90년대가 이렇게 충격적이지 않은 거죠. 그러면 그때 결정적 IMF가 오잖아요. 96년, 7년에. 그러면서 다시 어떻게 보면 보수적으로 돌아가는 한국 사회가. 근데 2000년대 중반 되면 골목길 중심으로 다시 살아난다고 생각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가 전 미국의 1960년대 같은 어떤 그런 급격한 그런 그 혼란기를 겪지 않고 우리가 자연스럽게 라이프 스타일 시대로 넘어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보면 지금 젊은 세대의 불만을 우리가 잘 관리해야 되는데 모르겠어요. 여러분들도 알겠죠. 지금 어느 정도에 와 있는지. 어떻게 보면 뭐 미국식으로 갈지도 몰라요. 큰 충돌이 일어날지도 모르는데 저는 이런 그 저의 작업을 통해서 우리가 좀 소프트 랜딩하길 바라는 그래서 그런 소프트 랜딩하는 과정에 제가 좀 기여하고 싶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기성세대 문화에 대해서 불만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이제 서구 역사가 한 40년 동안 경험해서 어떤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미국 60년대를 반복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좀 결국에는 뭐 일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이 다양한 라이프 스타일에서 어떤 기회를 찾을 수 있는지 좀 그 부분을 제가 많이 설명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이게 다 단순히 나의 취향이 아니고 이게 어떤 연대와 어떤 커뮤니티를 통해서 내가 어떤 기회를 찾을 수 있는지 그래서 이게 잘 되면은 예, 그러면 뭐 다양한 라이프 스타일이 공존하는 나라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읽으면서 정말 다양한 삶의 존재 방식 그리고 유형들이 많이 수면 위로 뛰어 올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저희 서점에 오시는 분들 중에서 요즘 밀레니얼 세대, 대학생 친구들까지도 굉장히 많이 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의 세상에는 고민을 붙여놓을 수 있는 공간이 있거든요. 근데 그 고민에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게 있어요. 제일 첫 번째 퇴사하고 싶습니다. 그거랑 두 번째 내가 이렇게 사는 게 맞나? 라는 고민을 참 많이 하시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요즘 친구들이 새로운 삶들을 추구하면서 목소리도 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직까지도 많이 불안해하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롤모델이 없어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전에는 뭐 대기업 대표들이 나와서 강연을 하면서 이런 삶이 맞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다음에는 자기계발 강사들이 나와서 좋아하는 일을 찾으세요라고 이야기를 해서 좋아하는 일 찾다가 이제는 뭔가 소확행이나 또 그런 식으로 흘러가는데 누구 하나 뭔가 이렇게 살아라라는 삶을 보여주거나 그런 좋은 예시가 없어서 많이 고민을 하는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당장 무슨 일을 하지? 어디 살지? 그리고 내 취향은 뭐지?까지만 연결되는 것 같아요, 고민이.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조금 더 그 친구들이 삶의 방식, 내가 어떤 방식으로 존재하고 싶은가에 대한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어떤 노력이 있어야 그 친구들이 취향에서 머물지 않고 조금 더 삶 쪽으로 바라볼 수 있을까요? 저는 뭐 그런 기성세대에 속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제가 왜 이런지 모르지만 결국에는 소명의식이 중요한 것 같아요. 소명의식이 어떻게 되나. 그러니까 어떤 역사의 흐름에도 자기 위치를 찾아서 그 역사 흐름에서 나가 할 일이 뭔지 그게 소명이에요. 소명의식. 근데 그게 극히 일부의 엘리트에만 하는 해당하는 일인지는 정말 자신 있게 모르겠는데 난 모든 사람이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이제 좋아하는 일, 하고 싶은 일 얘기하지만 사실 사람들이 그거로 만족하는지 정말 모르겠어요. 어떤 의미 있는 삶, 뭐 꼭 영혼이 있는 삶, 어떻게 보면 스피리추얼하다고 하는데 신앙까지 안 가더라도 어떤 자기가 할 일이 어떤 내가 이 일을 하는 게 나의 뭐 어떻게 보면 뭐 주어진 일이다. 이렇게 만약에 그런 일을 찾으시면 그 다음부터는 저는 모든 일이 쉬워진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 어렵죠. 거기까지 가는 게. 그래도 내가 좋아하는 일 나다우면서 그다음 라이프 스타일 간 다음에 소명까지 가야 되는데 각 단계에서 모든 사람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럼 여러분들이 이런 일을 통해서 어떤 세상을 만들고 있는지 제가 한번 설명드린 거예요. 근데 그래도 제가 이제 로컬 크리에이터나 소상공인 대화하면서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세상이 뭐냐. 너무 그게 거창하면 여러분들이 살고 싶은 도시는 뭐냐 정도는 어떻게 확고한 그런 철학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게 다 거기다 연결된 거예요. 그럼 내가 하는 일이 내가 살고 싶은 도시를 만드는 일이다. 도시가 너무 크면 동네라도. 네. 그래서 제가 그런 어떤 대안을 제시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계관이든 역사관이든 소명의식이든 간에 결국에는 내일이 어떤 세상으로 이어지는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고민 하나 해보는 게 어떨까? 그러니까 뭐 이렇게 기술적인 문제 말고.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제가 보기에는 좀 더 어떻게 보면 저는 지역을 많이 강조하는데 지역에 뿌리 내리는 지역에서 어떤 공동체를 찾고 어떤 커뮤니티를 구축하는 그런 어떤 지역 밀착적인 삶이 저는 첫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예. 저도 오늘 그 서점 오픈하기 전에 동네의 공방 사장님들이랑 대화를 좀 할 기회가 있어서 이야기를 나누다가 슬세권이라고 요즘 이야기하잖아요. 예. 슬리퍼를 신고 다닐 수 있는 그런 세권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우리 이런 걸 조금 더 힙하게 가면 어떨까요? 라고 이야기를 하다가 여러 가지 충돌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저희도 시장 골목에 있어가지고 상인에도 끼고 뭐도 끼고 이러면 머리가 아파지는 그런 현실적인 문제들도 분명히 있고 그런 고민을 하다가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여기 계신 로컬 크리에이터 분들이 다양성을 만들고 싶고 그렇게 추구해 가면서 살고 싶을 텐데 서울이라는 지역이 사실은 그 다양성을 과연 내가 여기서 버티고 살 수 있는가라는 고민도 참 많이 들더라고요. 이런 서울이라는 곳, 자본도 많이 드는 곳에서 다양성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뭔가 소상공인 그리고 로컬 크리에이터 분들이 어떻게 하면 좀 지속 가능할까라는 고민을 요즘 제가 또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울이라는 도시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중심지고 어떤 기성세대 문화가 가장 강한 지역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서울을 떠나고 싶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서울이 답답하다는 거는 서울의 라이프 스타일이 답답하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보면 로컬이 지금 주목을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로컬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서울이랑 대비되는 개념으로 보면 좀 더 자유롭고 독립적인 공간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고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럼 기성세대 문화가 답답하면 그 대안은 이제 로컬에서 찾아야 되는데, 근데 서울 안에서도 이제 로컬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까 말한 다양성 말씀하셨는데, 근데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다양성은 어떤 거냐면 젠더 다양성, 어떻게 보면 어떤 인종 다양성, 종교 다양성, 어떻게 계급 다양성이라고 해야 되나? 자꾸 어떻게 정치적인 이슈 중심으로 다양성을 얘기를 많이 했는데 저는 좀 라이프 스타일도 한번 다양하게 만들어 보자. 그럼 불가피하게 로컬 이슈가 들어온다는 거죠. 그러면 제가 책에서도 많이 강조하지만 제가 우리가 하고 싶은 일, 그런 어떤 라이프 스타일이 그런 추구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장소에 우리가 찾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서울에서는 저는 생활권 얘기 많이 하는데 서울에는 이런 엄청나게 큰 대도시지만 거기는 생활권이 있고 거의 동단이에요, 동단이. 그래서 동도 너무 클지도 모르죠. 그럼 생활권이 다양해지면 다양하게 만들면 되는 거예요, 이 문제를. 그런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한 동네를 한 단어로 어떻게 정의하는 건 굉장히 위험한 일이지만 우리가 그런 시도는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동네를 한 단어 어떻게 표현하지? 똑같은 문제가 있어요. 우리는 한 번도 우리 라이프 스타일을 한 단어로 표현해 본 적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제가 계속 이 정체성이라는 게 언어의 문제예요, 단어의 문제. 그래서 내가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어야지 좀 더 다양한 동네를 만들 수 있고 다양한 라이프 스타일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어저께 제가 공주에 가서도 강연할 때 그랬어요. 공주 원도심의 특색이 뭐냐 했을 때 전부 주죠. 근데 물론 한 단어로 표현하기 어렵지만 그래도 우리가 작업을 하자 그래서 계속 이렇게 한 30분 동안 얘기하면서 좀 좁혀보려고 했는데 제가 보기엔 정답이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정답이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어떨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모든 도시마다 이제 별명이 많은데 예를 들면 시애틀은 커피 도시라고 하면 이런 커피 좋아하는 그런 우리가 외국 사람들, 시애틀 잘 모르는 사람들을 그냥 시애틀을 그냥 커피라고 정의하는 거고 또 내부적으로는 다양한 어떤 정체성이 있을 거예요. 그럼 시애틀의 그 커피 정체성 기본적으로 한 회사가 구축한 거, 사후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역사 문화에서 온 게 아니고 한 기업이 들어가서 커피 도시를 만든 거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예를 들면 이 동네도 보면 우리 대여가 그런 일을 해주면 어떤 앵커 가게가 나와서 여기에 보면 로컬 크리에이터의 허브 데스가 있는 거고 여러분들 다 여기서 활동하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개척해 나가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쉬운 일을 하지만 제가 항상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우리가 지역이 다 획일적이라고 이렇게 말을 한다는 뜻은 우리가 지역에 관심이 없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사람 사는 사회고 이렇게 건축적으로나 위치적으로나 지리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동네가 다를 수밖에 없는데 이 동네의 다름을 한 번도 우리가 표현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서울을 다양하게 만든다는 건 동네를 다양하게 만들고 그 작업은 기본적으로 동네의 어떤 생활 문화를 단어로 표현하기 시작하면 오히려 더 빠르지 않을까. 너무 정치적으로 모든 걸 그렇게 접근하지 말고 그래서 동네 정체성 에서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되게 공감을 하는 게 사실은 사당의 앵커 스토어가 지금 세상이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저희가 시작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가 방배동이고 서초구예요. 근데 길만 건너면 저희 지금의 세상은 동작구 사당동이 되고 그 반대편으로 길만 건너면 관악구 남현동이 나와요. 그래서 여기가 세 개 구가 겹쳐지다 보니까 디에어랑 뭔가를 하려고 해도 만약에 문화재단이다라고 하면은 거긴 서초구에 안 돼.
여긴 관악구에 안 돼. 자꾸 이런 식으로 되더라고요. 그래서 생태계 조성하는 게 사실은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저희가 이렇게 구심점이 돼서 원래는 앵커 스튜어드를 모을 생각을 해봤기도 했거든요. 결국엔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도 생태계 조성이 가장 중요한데 로컬 크리에이터 혹은 로컬 창업 이런 공간들과 기성세대가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지 그런 재단들과 어떤 노력을 해야 될 수 있을까요? 네. 그러려면 이 동네의 이름을 새로 짓는 게 방법이네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제 여기 오늘 오기 전에 제가 서울시 홈페이지 들어가 봤어요. 한번 들어가 보세요. 그러면 서울시 생활권 그 페이지가 있는데 그걸 갖다 우리 그 광역 생활권에서 5개로 도심권, 서부권 이렇게 나누는데 그 안에 들어가면 지역 생활권이라고 있어요. 근데 제가 사는 연희동을 신촌이랑 같이 합해놓고서 같은 생활권이라는데 제가 굉장히 그거에 대해서 거부감을 느꼈어요. 저는 연남동이랑 더 가까운데 그리고 저는 연남동과 신촌 갈 일은 전혀 없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 그거는 대학 문화 중심으로 하면 연대생들이 그 연대 서문 지역이 연희동 일부 거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대학생들 입장에서 보면 연희동이 약간 신촌 문화랑 가깝지만 사실은 어떤 저희 세대 입장에서 보면 연남동 쪽이 문화적으로 가깝고 그쪽으로 저는 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연남동은 마포구고 연희동은 서대문구다 보니까 그렇게 구를 안 넘어가려고 생활권을 정의하려고 그런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도시 경계를 어떻게 나누던 간에 이렇게 이렇게 그렇게 여러 지역이 이렇게 겹쳐 있는 지역 피할 수가 없는 거니까 여기에 요 지역을 합해서 어떤 트라이앵글 이런 식으로 어떤 단어를 쓰기 시작해서 여기 정체성을 찾으면서 그런 방법밖에 없나는 게 왜냐하면 행정구역의 어떤 제약을 벗어나기는 어려우니까. 그래서 아까 제가 처음 왔을 때도 그랬지만 여기 동네 이름이 없다고 말씀하셨죠, 그렇죠? 그래서 한번 거기서부터 시작하면 어떨까 고민을 해봐야겠네요. 경계인이 사는 경계 지역이라고 하세요. 경계인. 경계인 좋은 것 같아요. 이방인이 사실은 그 1인 가구가 저희는 되게 많아요. 그래서 뭔가 떠돌아다니는 그런 존재들이 모여서 사는 공간에 외로운 사람들이 모여서 지금의 세상에 오거든요. 그래서 외롭다만 이야기를 해요. 저희 서점에서 되게 잘 되는 게 대화 모임이랑 소셜 다이닝 모임. 퇴근하고 할 게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런 문화를 좀 더 만들어 볼까. 저도 여기 왔는데 여기 서초구예요. 서초구 그런데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강남 지역이랑 다르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어떤 강북의 어떤 그냥 평범한 동네 같다는 느낌도 들고 그래서 어떤 독특한 문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잘 살리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코로나가 또 터졌어요, 이렇게. 그래서 저는 참 지금의 세상을 운영을 하면서 그래도 서울이니까 다양성이 더 활발하게 이렇게 뛰어놀 수 있구나라는 생각도 했는데 코로나 시대를 이렇게 지켜보면서 느꼈던 게 그 다양성들이 이제는 버티지 못하고 무너져 내리는 모습들을 보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다시 의식주 정도까지만 살아남을 수 있는 건가라는 고민도 요즘은 좀 많이를 하고 있어요. 그런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사실 로컬 크리에이터 분들이 코로나 이 시대를 어떻게 버티기만 해야 되는 건가, 버티는 걸 목적으로 삼아야 되나, 아니면 어떻게 지속 가능성을 생각해야 되나 고민을 좀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소상공인들도 어떤 방법으로 저희가 조금 이 시국을 버텨나갈 수 있을까요? 참 어려운 문제예요. 어려운 문제인데 이제 현재 위기 그리고 이제 앞으로 타개할 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사회적으로 좀 깊이 있게 논의를 해야 되는데 지금 어떤 현상이 벌어지고 있냐면 이게 모든 사람이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이 위기를 기회로 만들고 싶어 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기성세대 문화가 강하니까 이제 IT가 산업이 강하다 보니까 이걸 전부 IT 중심으로 미국도 비슷한 현상이 있기 때문에 전 언택트에 가면서 이제 배달 서비스 그 온라인 쇼핑의 어떤 아니면 IT 전체 어떤 비대면 문화가 이제 앞으로 지배할 거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분위기를 잡고 있잖아요. 그건 어떻게 보면 비대면 분야의 성장은 불가피한. 그거는 이제 인정하는데 이제 오프라인 쪽에서 그러면 지금 이렇게 새롭게 정비를 해서
온라인이나 하이텍에서 제공 못하는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고감성 영역인데 산업인데 저는 하이터치라고 하면 그쪽에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느냐 이게 오프라인 문제예요. 오프라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고민을 해야 되는데 저는 오히려 이제 오프라인이 하기 나름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어떻게 보면 우리 스스로 이제 어떻게 보면 혁신적인 모델을 우리가 빨리빨리 찾아갖고 이제 온라인이랑 경쟁해야 되기 때문에 하기 나름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왜냐하면 그 코로나 위기 이후에 이제 집에서 보내는 시간도 늘어나고 이제 동네에서 보내는 시간이 늘어나기 때문에 언택트만 늘어나는 게 아니고 홈택트, 로컬택트 늘어나는데 홈택트, 로컬택트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걸 경제적인 기회라고 지금 얘기를 안 하는 거죠. 근데 그거를 새로운 길을 찾으면 그 로컬 크리에이터의 일인데 어떻게 실제 통계를 보면 그쪽에 이제 새로운 기회가 많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집값이라든가 자전거라든가 아니면 동네 가게, 동네 상권이 계속 지금 어떻게 보면 통계적으로 보면 동네 상권이 오히려 유리한 거고 이제 관광객에 의존하는 상권이 오히려 좀 더 어려워요. 통계적으로 보면. 그래서 동네 상권은 거의 다 회복했다고 하는 게 정부 통계에 의하면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이 동력을 어떻게 잘 살려갖고 우리가 더 발전시키는지 그거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오프라인을 어떻게 살려야 될지. 저는 제한이 없다고 로컬로 가야 된다니까 로컬 커뮤니티.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지만 우리 로컬 크리에이터들은 동네 전체의 어떤 자원을 문화를 어떤 발견하고 사업화해서 이런 동네 지역과의 상생이라고 표현하는데 그래서 지역 콘텐츠라든가 지역의 공간 그리고 지역의 커뮤니티를 활용한 어떤 창의적인 비즈니스인데 그런데 개인적이면서도 어떻게 보면 커뮤니티 비즈니스 성격이 강해요. 왜냐하면 동네 전체를 어떻게 보면 개발하는 거죠. 근데 그걸 혼자 하기도 하고 이제 협업도 해가면서 이제 동네 전체의 경쟁력을 높이는 거죠. 좀 더 매력적이고 머물고 싶은 동네를 만드는데 내가 이제 거기 참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제가 보기엔 이제 홈택트나 로컬택트가 주는 기회를 갖다 10분 활용하면 저는 장기적으로 보면 온라인이랑 경쟁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사실 진검 승부는 시작 안 됐다고 생각하는 거니까 식품만 보면 우리가 그동안 전국 단위 유통 시스템이에요. 식품이. 근데 지금 로컬 푸드가 잘 돼 있다는 데가 한두 군데예요. 완주라든가 세종이 나오는데 우리가 전국인 정부도 그렇게 가려고 하는데 로컬 푸드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생각합니다. 로컬 푸드가. 그게 뭐냐면 기본적인 건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고 유통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사람이 재배하고 우리가 아는 사람이 유통한 그래도 우리가 아는 가게가 살 수 있는 그죠? 그럼 그게 어떻게 보면 더 안전한 거죠. 누군지가 아니까. 그렇지만 국적 없이 어디서 나온지 뭔데도 전국 단위 유통하고 특히 이제 배달 서비스로 들어온 거예요. 그게 더 안전하다. 왜냐하면 지금 물류센터 이런 데 계속 사고 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전국 단위 배달 서비스의 어떤 사회적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제일 큰 거는 어떻게 보면 배달 기사 인권인데 이제 환경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물건을 이렇게 큰 트럭에다가 우리 동네에다 일단 배달하면 그럼 그 가게 가서 우리가 걸어가서 사오는 때 소비하는 에너지하고 하나하나씩 집에다 갖다 주는 에너지하고 상상을 해보세요. 이게 우리가 엄청나게 에너지를 낭비하고 이제 어떻게 보면 기후변화에 우리가 기여 못하고 있는 거죠. 이니 우리나라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무책임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달 서비스가 최고라고 생각한다는 거는 환경에 관심이 없다는 뜻이고 그리고 또 배달 서비스의 또 하나의 문제가 이제 포장 쓰레기. 이걸 어떻게 우리가 감당하려고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쿠팡이나 마켓컬리의 배달 서비스가 싸대는 거는 어떻게 보면 사회적 비용을 지불 안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제대로만 세금을 부과하면 그거는 쌀 수가 없는 비즈니스 모델인 거예요. 전국 배달 서비스, 전국 푸드가. 그러면 로컬 푸드가 안전하고 장기적으로 더 싸고 더 맛있고 신선한데 왜 로컬이 전국 푸드보다 질 거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다는 거죠. 근데 현재에서는 로컬 푸드가 지금 시스템이 안 돼 있으니까 우리가
비교를 못하는 거예요. 비교를. 그러니까 우리는 정부가 할 일은 물론 저는 그 하이텍이라고 생각해요. 온라인 하이텍이고 어떤 그 안전하고 어떤 우리가 어떤 그런 고향에 대한 어떤 우리 지역에 대한 어떤 소속감을 공동체를 강화하는 로컬 푸드를 여기 좀 제대로 좀 투자해 달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공정하게 비교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쪽에 로컬에는 하나도 투자를 안 하면서 우리는 결국에는 그죠. 하이텍으로만 가겠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라는 거죠. 저도 그 생각을 했던 게 뉴스나 언론에서 굉장히 많이 말을 하는 게 코로나 이전 시대는 돌아오지 않는다. 언택트 시대다라는 말이 계속 방송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너무너무 컨택트 사람이거든요. 컨택트 사업을 하고 있고 그래서 너무 혼란스러웠어요. 과연 내가 컨택트를 유지하는 게 맞는 건가? 돌아오지 않으면 언택트로 가야 되는 건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생각을 하다가 코로나가 한참 심했을 때 사실 저희 지금의 세상에 타격이 거의 없었어요. 그 이유가 동네 분들이 일부러 사러 오시거나 가까이 있는데도 택배 주문을 일부러 해주시고요. 요즘에도 좀 심해질 것 같다라고 하니까 다시 재주문을 해주시는 분들이 훨씬 늘어나셨고 그게 습관화가 되면서 코로나가 얌전해졌을 때 동네에 더 많이 놀러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혼란스러웠어요. 언택트로 가야 되는 건가? 하지만 서점이 언택트로 가기에 너무 한계가 많아서 도대체 어디에 균형을 맞춰야 되나라는 고민을 하면서 나의 라이프 스타일까지도 고민을 하게 되더라고요. 코로나 시대를 조금 지나면서 나도 노마드로만 가야 하는 건가?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뭔가 라이프 스타일에 변화가 생길까요? 저는 뭐 인간의 저는 본능은 안 바뀐다. 우리가 멸종하는 한이 있어도 사람은 안 바뀐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우리는 이제 어떻게 뭐 심리학에서도 많이 나누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인간의 욕구라는 게 맨슬로프가 얘기했지만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안전, 그 다음에 이제 물질, 그 다음에 자아 실현, 뭐 자기 표현인데. 인간이라면 하이터치인 거죠. 그거에 대한 어떤 그 커뮤니티라든가 체험이라든가 공감이라든가 감성에 대한 욕구인데 사랑까지 해서 그럼 그게 인간 사회가 아닌 거죠.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런데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인류의 문제는 어떻게 보면 개인과 공동체의 어떤 균형을 찾는 그런 그 노력이었는데 이제 기술 발전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거죠. 지금이 개인주의적인 사회지만 우리가 커뮤니티나 공동체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온 거예요. 그죠? 근데 커뮤니티라든가 공동체는 주로 이제 그 지역 기반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지방자치라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자꾸 커뮤니티 얘기할 때 온라인 커뮤니티 이런 걸 강조하는데 사실 뭐 제가 뭐 동호회나 이런 시민 활동 차원에서는 사실 뭐 온라인 이런 게 중요하지만 우리가 이제 사회의 어떤 앞으로 이제 어떤 새로운 그 경제적인 기회를 창출한다든가 어떤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차원에서는 어떤 상권이라든가 어떤 어떤 그 지역 어떤 정치 공동체 차원으로 보더라도 무조건 어떤 로컬이 중요하고 자꾸 이걸 넘어가려고 하는데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자연스럽지 않은 것을 지금 자꾸 일부 우리나라의 어떤 제가 대기업이라고 표현할까 좀 어떻게 너무 오버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오버한다고. 왜냐하면 단기적으로 기회라고 생각하고 실제적으로 그쪽이 지금 뭐 주가도 많이 올라가고 하니까 자꾸 어떻게 우리 본능에 안 맞는 그런 라이프 스타일을 자꾸 강요한다는데 제가 6가지 라이프 스타일을 쭉 나열했지만 그 사람들이 원하는 라이프 스타일이 뭔지 모르겠어요. 그걸 어떻게 표현하면 좋아요? 하이텍 라이프 스타일? 하이텍 라이프 스타일? 그래서 뭐 보통 이런 거예요. 나랑 세계 사회에 아무것도 없어도 되는 거예요. 동네도 없어도 되고 도시도 없어도 되고 나라도 없어도 돼요. 근데 그게 정말 그 사람들이 원하는 라이프 스타일인지 그죠? 네. 그러니까 뭐 모든 걸 택배 배달하고 이제 택배 터널까지 만들어고 오면은 또 나 가족 그 다음에 뭘 추가? 그럼 다 친구도 뭐 커뮤니티도 온라인으로만 하고 그 새로운 이름을 만들어줘야 될 것 같아요. 그게 어떤 라이프 스타일인지. 그렇지만 뭐 제가 보기에는 뭐 사람들이 선호하는 일부는 있겠지만 어떤 뭐 다중적인 라이프 스타일이 되기는 굉장히 인간적이다, 반사람적이다 네. 이렇게 생각해요. 반사회적이다.
그러니까 서점을 운영하면서도 사실 커뮤니티가 잘 될 수밖에 없는 건 그렇게 교감을 원한다라는 예. 거다라는 걸 느꼈었거든요. 그래서 뭔가 로컬 크리에이터들이 조금 더 희망적이지는 그런 이야기인 것 같아요. 우리가 가는 길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로컬 중심으로 생각을 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교수님이 만나보신 로컬 크리에이터들이 대체로 어떤 라이프 스타일을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이 친구들이 어떤 라이프 스타일의 마인드를 조금 더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이제 우리 로컬 크리에이터 분들이 이제 다수가 이제 오프라인에서 도시에서 이제 창업을 하신 분들이에요. 그게 뭐냐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공간의 재발견에서 제가 보기에는 공간 창업에 이제 3대 성공 조건이 있다면 이제 커뮤니티, 그리고 이제 콘텐츠, 공간인데 우리가 모르겠어요. 이게 이제 탈산업화 사회 가면서 어떤 도시가 생산 지역이 된 거예요. 우리가 산업사회에서는 생산은 어디 되냐면 공단에서 공단. 그리고 이제 여기서는 이제 주로 서비스업 조금 있었고, 여기서는 어떤 주거 지역이었고 소비 지역이었지. 뭔가를 생산한다는 거는 우리 일이 도시의 일이 아니었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런데 이제 앞으로 우리가 이제 4차 산업혁명이 더 진행이 되면 어떤 기계가 노동을 대체하면 결국에는 좀 우리가 모든 사람이 예술가가 돼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게 문화 창조 산업으로 우리가 이제 앞으로 고용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제조업이 아니고 하이텍이 아니고. 그랬을 때 이제 문화 창조 산업은 기본적으로 도시 산업인 거죠. 도시 산업. 그래서 이제 도시에서 여러분들이 기회를 찾은 거예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제 골목상권 현상인데, 거기에 어떻게 보면 대도시 안에서도 자유롭고 창의적인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의미 있는 일을 하고, 거기에 어떻게 보면 자기 일뿐만 아니라 생계를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가 있다는 걸 깨달은 거 아니에요. 네. 골목에서 지금 여기도 벌어지고 있는 일인데, 그게 저는 아까 말씀한 하이텍에 대비되는 고감성 산업이라고 생각하고 영역이 있는 거, 도시. 그래서 이미 이제 도시에서 기회를 찾을 수 없고, 그래서 이거를 이제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이런 것 같아요. 우리 도시를 지켜야 된다고 생각해요. 도시를. 그렇지 않으면 저는 로컬 크리에이터가 앞으로 성장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여기처럼, 여기가 어떻게 보면 방배동 지금 바깥의 지역이 어떻게 보면 소상공인 도시인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소상공인 도시라는 개념을 많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소상공인들이 이제 장사하기가 활동하기가 좋은 도시, 이렇게 골목주인 거죠. 그래서 소상공인과 일반 시민들이 같이 사는 동네, 그것도 이제 거리에서, 그게 어떻게 보면 이동 인구를 많이 유발을 해서 소상공인들이 어떤 활동, 사업 장소가 공간이 늘어나고, 그리고 이제 어떤 주민 입장에서 보면은 이런 소상공인 시설이 어떻게 보면 번잡하고 시끄러운 게 아니고 이렇게 이제 창의적이 되고, 어떤 예술가 성향의 로컬 크리에이터가 모여 있다 보면 그게 문화생활인 거예요. 문화생활. 그것도 커뮤니티 생활인 거고, 그죠? 그러다 보면은 주민의 어떤 기본 욕구와 그리고 소상공인의 기본 니즈가 이렇게 일치돼 갖고 상생하는 그런 미래를 저는 생각하고 있고, 그거는 어떤 기술이 들어와도 저는 그건 안 바뀐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하시는 일이 굉장히 힘드시겠지만 내가 원하는 도시에 대해서 명확하게 어떤 설명할 수 있어야 되고, 제가 포틀랜드 얘기하는데 어떤 우리나라 기성세대나 네. 정치인들 만나면 우리가 원하는 도시, 포틀랜드라고 표현하기 아니면 골목 도시다, 이런 도시를 달라고 요구해야 되는 거니까, 기본적인 페이 시스템이나 이런 어떻게 보면 장기적으로 사소한 요구보다는, 규제 완화 이런 거보다는 도시 자체를 우리가 원하는 도시를 만들어 달라고 어떻게 보면 정치권이나 기성세대한테 요구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희도 맨날 가로등만 밝혀달라 그랬지 직접 찾아가야겠다는 생각이 뭔가 번뜩 드는 그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책을 읽으면서 좀 궁금했던 게요. 그럼 교수님의 라이프 스타일은 어떤 건지가 궁금하더라고요.
제가 좀 아까 답을 안 했는데, 어떤 힙스터라고 저는 생각하고 여러분들 라이프 네. 스타일, 왜냐면 도시에서 어떤 미래를 찾으셨기 때문에. 근데 힙스터 도시, 소상공인 도시. 근데 여기는 이제 힙스터하고 스타트업 뭐 이렇게 부동산 개발 사이에서 소상공인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인식이기 때문에 내가 소상공인이라고 이제 공개적으로 인정을 안 하시는 것 같은데, 그건 모르겠어요. 그건 앞으로 우리가 다시 생각해야 돼요. 제가 로컬 크리에이터 정의할 때부터 창의적인 소상공인이라고 하는데, 결국에는 우리 그 생태계를 지키려면 소상공인이랑 연대해야 돼요. 거기서 우리가 새로운 기회가 있지 않나. 우리가 우리 생태계를 지키기 위해서. 이제 여러분 힙스터고, 저는 개인적으로 뭐 힙스터가 되고 싶은 부르주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냥 우리나라 이상한 나라니까 제가 연세대학 교수하면 그냥 제가 초이스가 없어요. 저는 부르주아래요. 아니라고 암만 얘기해도 부르주아래요. 그리고 뭐 연세대학교가 사실은 우리나라 기독교 부르주아의 어떤 본산이기 때문에. 그리고 제 책을 보면 우리가 부르주아한테 제가 어떤 조언을 하냐면 초심으로 돌아가는. 그러니까 부르주아가 반문화로 시작한 거 아니에요. 귀족한테 어떻게 저항해서 시작한 문화이기 때문에 초기 부르주아 문화는 기독교 기반 청교도 문화예요. 그래서 우리가 존경하는 부르주아는 대개 보면 기독교, 뭐 벤자민 프랭클린이나 뭐 이렇게 역사책을 보면 굉장히 금욕적이 검소하고 공동체에 대한 책임의식이 강하고, 그런 어떻게 보면 제가 뭐 어떻게 표현하냐면 서울의 오래된 교회 장로님들 같은 그런 그 분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어떤 기독교 부르주아하고 연세대학교가 거기서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보면 제가 이제 기독교 부르주아가 맞는 것 같아요. 역사적인 맥락에서. 그런데 제가 지역 연구를 해가면서 이제 힙스터 정체성이 강해지는 거죠, 점점. 거기까지만 갈 것 같아요. 나머지는. 예. 알겠습니다. 로컬 라이프 스타일이랑 그리고 로컬까지 이야기를 해봤고, 또 코로나 시대까지 이야기를 해봤는데, 혹시 교수님 또 다음 책이 나올까요? 궁금하네요. 이미 뭐 원고 다 써서 가 있는데, 이제 제가 처음 작업을 시작할 때 3단어로 시작을 했고, 3단어가 우리나라를 바꾼다고 생각했습니다. 지역을. 골목길, 라이프스타일, 로컬인데, 이제 골목길 자본론, 이제 골목길에 대한 책이고, 라이프스타일, 인문학 라이프스타일 제안하다가 라이프스타일에 대한 책이고. 지인분들한테도 너무 선물하기 좋고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방황하는 청춘들한테 이 책이 너무 좋다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20대 초반 친구들, 무슨 일을 할까만 생각하는 친구들한테 더 넓게 시각을 보여줄 수 있는 책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주변에 젊은데 방황하고 있는 친구들한테도 꼭 선물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요. 네, 혹시 듣다가 궁금한 게 있다, 이걸 너무 묻고 싶었다라는 게 있으면 이야기를 해주시면 마이크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읽으면서 저도 좀 이제 궁금했던 게, 사실 부르주아가 귀족에 대한 반문화로 이렇게 새롭게 기득권층으로 정착한 이제 계층으로 알고 있는데, 새로운, 그러니까 힙스터라든지 아니면 뭐 디지털 노마드 이런 계층들도 어떻게 보면 이 사회에 기득권화 될 수 있는 그런 좀 변화가 생길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봤는데, 혹시 그런 게 가능할 수도 있나요? 가능할 수 있을까요? 산업사회에서는 사실은 부르주아라는 게 이제 산업사회의 산물인 거예요. 그래서 대량 생산, 대량 소비 시스템의 산물이기 때문에 경제 구조가 산업사회 구조로 유지되면 그런 어떤 지배 계급 문화가 어떻게 보면 귀족 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이제 탈산업화로 가면서 어떤 압도적으로 어떤 지배력을 가진 그런 지배계급이 나타나기가 어려워요. 근데 유일한 변수가 이제 미국 같은 게 빅텍인데, 지금 굉장히 미국 사회도 걱정을 하고 있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이 어떤 새로운 유형의 지배계급이 돼서, 근데 이미 이제 부르주아화가 됐다고는 생각하는데, 그게 이제 위험 요소예요. 빅텍 문제. 그러면
미국 사회에서 이제 빅텍 문제의 어떤 그게 독점 기업이 돼버렸잖아요. 이 문제를 잘 해결하면 어떻게 보면 그 우리가 지금 현대 사회가 노마드나 어떤 프리랜서라든가 뭐 플랫폼 노동자가 주가 되는 그 미래 사회에서 이제 기업 자체도 위험해졌다고 그래요. 기업 자체도. 과연 기업이 필요한 조직인지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적인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나라 대기업도 보면 기본적으로 기업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스타트업 보육기관처럼 또 투자자가 돼갖고 사실은 내부 그 뭐예요 저 스타트업이라고 부르나요? 그 사내 스타트업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다면 기본적으로 뭐 벤처 캐피털 회사가 돼버리는 게 기업 자체가 그런 그 미래에서 우리가 어떤 그 IT 인프라 차원의 빅텍 문제를 갖다 해결해야 돼. 이거를 민간 기업으로 두는 게 맞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 문제만 해결하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플랫폼이 어느 정도의 공공 영역이라고 부르면 좀 하지만 어쨌든 그 독점 요소가 줄어들면 그럼 우리가 전부 이제 플랫폼 안에서 다양하게 자유롭게 사는 세상이 왔을 때 과연 특정 라이프스타일을 가진 그룹이 그런 그 부르주아만큼 지배력을 확보할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6개 라이프스타일이라고 제가 설명했는데 지금도 지금 공존하고 경쟁하기 때문에 산업사회로 돌아갈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다산업화 사회에서는 한 그룹이 그런 막강한 지배력을 행사하기 어려울 거라고는 생각을 하는데 또 이렇게 뭐 자신 있게 이해하기도 그렇죠? 뭐 모르겠어요. 그러면 저보고 이제 몽상가라고 하고 수지가라고 하겠죠. 그런데 뭐 구조적으로 우리가 먼저 결국에는 1인 기업 세상에 온다고 좀 믿으니까 저도 그렇게 가려고 그러고 은퇴하면 저도 그래도 저도 힘들어요. 그래도 자꾸 뭐 조교에 의존하던 세상은 우리 저도 끝났어요. 저도 이제 혼자 힘으로 뭘 해보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는데 그런 관점에서는 기득권화되는 것 같지가 않다. 로컬 푸드 사업을 새로 이제 런칭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려고 하는데 로컬 푸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또 애정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 새로운 분야에 로컬 푸드라는 새로운 분야에 도전했을 때 주의해야 될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지 알려주세요. 그걸 우리가 결국에는 로컬이 불가피하다는 거는 기본적으로 이제는 우리가 어떤 뭐 자원을 중앙에서 한 산업이라든가 전략 산업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60년대 시점에서 거기 우리가 집중시켜서 거기 규모 경제를 확보해서 수출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고용을 창출하고 그게 이제 전형적인 산업 정책이었는데 말씀드렸듯이 이제 미래 사회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런 대량 생산 대량 소비 사회가 그런 생산 시스템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는다고 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러면 로컬이니까 우리가 이제 로컬 생태계 그러면 어떤 우리 문제를 주체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 가장 큰 게 아무래도 인간 사회에서 음식이고 식품, 그다음에 뭐 에너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기엔 로컬 경제 사실은 주축은 뭐랄까 뭐 파운데이션이 나올까 그러면 이제 로컬 푸드, 로컬 에너지 그리고 하나 더 굳이 제가 하나 생각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그 로컬 크리에이터는 어떻게 보면 장기적으로 보면은 저는 상권 기반 로컬 크리에이터에 관심이 많았어요. 골목길 자본. 그래서 로컬 크리에이터는 상권 기반으로 성장하기를 원했고 그래야지 지역이랑 상상하고 그런 상권이 이제 그게 이제 도시 산업 생태계로 전환될 걸 믿어갖고 그래서 거기 주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로컬 경제가 다양한 축으로 성장해야 되고 왜냐하면 어떤 중앙 산업이라든가 중앙 정부에 의존하는 이런 세상은 안 올 것 같아요. 저는 로컬 푸드를 그렇게 프렌치 쿠진이라든가 뭐 프리미엄 슈퍼마켓을 통해서 나는 대중화시키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협동조합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보다도 어떤 그 사회 어떤 NGO 활동 같은 느낌 이런 것보다는 또 비판하실 수 있어요. 이 전략에 대해서 다 하지만 과연 대중화를 그렇게 시킬 수 있는지는 잘 모르고 여러분들 성향 자체가 로컬 크리에이터라니까 창의적이고 어떻게 보면 로컬을 지금 힙하게 만드시는 분들이니까 로컬 푸드도 그렇게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 모든 면으로 디자인, 상품화, 로컬 푸드를 패션화 시켜달라.
많은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뒤에 또 저희가 나눌 이야기가 있어서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동리 교수님께 다시 한번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